저도 게시판에 뭔가 1111 이렇게 막 누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고 솟아오르는 그런 온라인 공개방송입니다. 이 방법 좋네요. 여러분들께 1번, 2번 눌러주세요. 질문을 하면서 소통을 하니까 굉장히 또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하고 지금 다른 방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채팅방에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11111 반도체 매매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 게시판에도 글 쭉 남겨주고 계시는데 등잔불님, 흥님, 올웨이즈님, 정나겸님도 한 번쯤 다 해보셨다고. 그리고 안 해보신 분들이 그 김영일 전문가 이 채팅방에서도 그렇고 저희 방에서도 그렇고 한두 분 정도밖에 없으세요. 그만큼 반도체의 쏠림 현상, 그리고 한 번쯤은 이를 통해서 또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종목 진단 신청도 반도체 섹터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 막 시작했습니다. 저희 말미에 반도체 쪽은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 더 해주신다고 하니까 김영일 전문가 온라인 공개방송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들어가 보시면은 라이브 방송 가운데 눌러보시면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 유튜브 공개방송까지 보고 왔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고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인님, 그리고 인천수님, 복구하자님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종목 진단 신청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모두 다 괜찮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을 올려주시면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부산 에너빌리티 네, 얼마에 사셨어요? 17943원. 17943원, 17,943원 맞으세요? 네, 예,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30%요? 비중 30%. 이번 달에 사셨어요? 예, 산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 그때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글쎄, 온전히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온전히 이슈는 있을 거라고 전문가님께서 들어갔고, 네. 계속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손절할 건 아니고, 목표가하고, 그 목표가 도달 기간, 이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아마 그 방송을 저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왠지 저도 그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 미국의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이 부분을 봤을 때 수혜 섹터가 뭔가 그랬더니 그때 같이 하셨던 전문가님이 원전을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원전 관련해서 TF 이 회의도 진행되고 모멘텀이 최근 많이 나오죠. 시청자님은 목표가가 얼마세요? 글쎄, 목표가가 네. 한 최고는 23,000원까지 23,000원이요. 그 정도 선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네. 제가 제 생각이고 하여튼 이게 뭐 손절은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네. 목표가도 궁금하고 목표가 도달 기간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루두루 볼게요. 일단 전화 끊지 마세요. 네. 예. 사고 바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사자마자 반응이 없이 미지근하면서 뒷걸음질 치면 그때 그 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시청자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요. 모멘텀이 많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실 구간이세요. 비중 30%입니다. 전체적인 가격 전략과 이 종목 잘 샀는지 앞으로 정말 전망이 좋은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김 대표님 의견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망이 깊다라고 저도 자주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를 하는 종목 중 하나가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점상 시크릿 때도 저희가 이제 자주 소개를 드렸었는데 올 한 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올해 작년 말부터 계속 주장했던 종목 중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바켓.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두비두밥으로 외우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이 종목을 이제 사셨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을 좀 상승하시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불과 일주일 내에서 좀 매수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전망 부분에서는 원전 부분들이 좀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뭐 소형 원전 모듈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사실상 그 에너지의 의존을 거의 러시아 의존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서 에너지 가격을 폭등시켰던 원인도 이 노드스트림 2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전 쪽도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을 하고 이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유럽 지역에서의 에너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영향이 나온 게 벌써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반면 그러면 두산에너비티는 어떤 강점이 있느냐? 원전 모듈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원전 핵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 모듈을 가동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원전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밀 기술력을 얼마나 빨리 양산체제를 가져가느냐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두산에너비티는 지금 차후 목표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소형 원전 모듈을 파운드리를 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원전 부분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12월 이후에서도 이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해서도 지지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럽 의회에서 찬성표 409표, 반대표 173표, 기권 31표로 채택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원전 관련된 수요들이 이제 유럽향 매출들을 좀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우디 바라카 원전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두산에너비티가 들어간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문턱을 낮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과 비중인데 지금 30%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30%까지 가져가기에는 원전주가 생각만큼 잘 안 갑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원전주들이 지금 공화당, 민주당과 상관없이 간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만은 대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우리가 항상 논란이 되는 게 한수원에서 이제 결국 어떤 기술을 접목한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모델이었던 APR 1400을 이제 적용해서 수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들어와서 바로 반격합니다. 이거 원래 우리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 APR 1400 모델을 기초 개념을 이제 설계를 할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에 지금 있지 않았던 이제 다른 회사가 설계를 같이 한수원과 진행을 97년도에 했었고요. 이후에 98년도에 웨스팅하우스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법원에서도 이거 미국 웨스팅하우스 거 아니다. 이거 자체적인 한수원 기술이다라고 인정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이제 무역법 관련해서 무역 통제 관련해서 수출 통제법 관련으로 계속 시비를 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주가 변동은 좀 단기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일단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30%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일단 20% 이하로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10% 정도 영향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만약에 내가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20% 정도를 순수 원전으로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전선주도 보셔야죠. 노드스트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력 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유럽에 진출 나가 있는 전력 설비들이 누가 있느냐? LS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한전선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독일에서 600억 정도의 초과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를 한 바가 있는데 대한전선이 이제 과거에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었죠.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결국에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까지도 좀 부담을 하셨을 때는 조금 비중에 대한 낮춘 게 필요하다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그래도 17,000원 선을 17,000원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실적 부분들의 가동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2만 원 선에 대한 돌파를 상반기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가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1분기 때는 조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은 2분기 이후부터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 비중 축소는 지금 당장 현재 가격인가요?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당장이라도 10% 정도는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30% 정도로 가져가시기에는 지금 10% 정도 현금 부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렇게 해서 답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예. 목표가 말씀해 주셨고 그럼 손절은 안 하고 네. 그냥 그거에서 비중 10%만 축소만. 줄이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신용잔고 이정률이 많이 높으시지 않으시다면은 구태여 손절하실 필요는 없는데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주들이 또 조명을 받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17,000원 선을 1차 손절 라인으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빠진 건지 아니면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진 것인지는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시장이 잘 가는데 이 종목만 안 가더라고 하면은 이때는 조금 기다리셔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비중 조절은 반드시 이 1차 손절가 가격에서는 못 하셔도 꼭 한 번 정도는 미리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서 위아래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보시고 대응해 주세요.
전문가님 성함을 안 적어갖고요. 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입니다. 김덕호 대표님. 예. 저희 방송에서도 또 자주 네. 함께하고 매주 금요일 진짜 쉬운 진단 출연해 주시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 진단 감사드립니다. 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시판에 장지현님께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시네요. 거의 2만 원 선 근처에서 사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 진단해 드렸으니까 그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종목 상담 신청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가끔 종목명이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엑스맨이라는 종목은 아마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삼성전자 8만 전자는 언제쯤 올까요? 아우 이제 지겨워 미치겠어요 하시면서 사랑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 올라서 좋죠. 좋은데도 약간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좀 갔으면 하는 바람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삼성 전기도 신청이 올라와 있고요. 종목 상담이 고르게 나타납니다. 역시나 또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올라오고요. 종목 진단 신청 여러 번 해주신다고 저희가 접수가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한 번 써주셔도 순서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시판에서 종목 골라봤습니다. 문영실님께서 올려주신 나무가 볼게요. 나무가를 17,500원에 사셨어요. 비중 10%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아쉽게도 이 종목은 현재는 손실 구간입니다. 17,000원이면은 최소한 한 달 넘게 가져오셨을 거거든요. 과연 나무가 최근에 이렇게 계속 뒷걸음질 치는데 언제쯤이나 바닥을 잡을지 우리 시청자님 아마 매수가 회복될지 이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원금 회복 가능할지 나무가 어떻게 보시나요? 나무가가 주가가 왜 올랐는지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최근 실적에서 그러면 이 나무가가 이 주가를 조기에 달성할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단기간 달성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해보도록 하죠. 2024년 1월 29일 날 어떤 호재가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갔느냐. 애플 비전 프로가 이제 뭐 출시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센싱 모드, 3D 센싱 모듈이 확산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소재가 발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에서 실적으로 연계가 되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4월부터 추정이 나오겠죠. 물론 나무가가 이런 3D 센싱 모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산 등장을 하게 되면서 모듈 시장이 이제 확대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기대 가치를 부각을 받은 건데 물론 애플만 이런 비전 프로와 같은 제품들을 만드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AR, VR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후기를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애플 비전 프로가 실제로 착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다. 뭐 지금 이렇게 뭐 영상도 자유롭게 보고 내가 뭐 우리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이렇게 잡아서 내가 영상 끌어보기도 하고 필요한 검색도 되고 너무나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무겁다는 겁니다. VR 기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VR 기기를 굳이 사야 되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착용할 때 당연히 무겁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적응하기가 어렵고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기기들에 대해서는 경량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결국 이런 센싱 모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코드로만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조명을 할 수 있는 장비로서는 이런 어떤 VR, AR로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신다면은 이런 모듈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각을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금액에 비했을 때는 그래도 한 20% 조금 안팎스로 그러니까 15% 정도 손실을 나고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급하게 비중을 뭐 늘리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카메라 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소재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프로를 비롯한 메타버스 시장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율주행 및 로봇 관련 주행입니다. 지금 로봇 촉진법 통과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행 로봇들이 이제는 사물 인지랑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을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카메라 관련주로 좀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일단 1차 목표가로는 일단 매수가 이제 회복을 좀 기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의미로 봤을 때도 사실 17,500원에 왜 접근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 지난 2월 달 중순에, 2월 중순에 이때 한번 살짝 이제 바닥을 한번 다지는가 싶더니 다시 이제 주가가 좀 빠졌죠.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또 테슬라가 또 이제 다시 주가 떨어진다 그럼 테슬라 관련주로 또 묶여서 떨어지고 이런 영향들은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비중은 유지하시고 목표가 17,500원으로 다시 고수하셔서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기다려보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투자만 좀 하신다면은 지금부터
더 나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나무가 진단해 드렸습니다. 문영실님 지금 보고 계신다면은 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결정에 도움이 되셨는지 소감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나무가 오랜만에 살펴봤습니다. 비전 프로 연초에 한 1분기 때는 한창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많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엑스맨이 아니고 엑시콘이었군요.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정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SK 바이오팜도 오랜만에 신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가 뭐 현재가 근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까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하고 계신 뭐 비중이 있으시거나 이런 부분까지 써주시면 저희가 비중이 많아요, 아니에요, 조금만 분할 매수하세요, 이 정도까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펩트론, 현대바이오 이런 바이오 종목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레이나님 글 남겨주셨네요. 그러면요, 저희 실시간으로 전화도 좀 받고 있습니다. 0232-8200번이거든요. 다음 분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X고요. 12만 원에 20%입니다. 12만 원이시면은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오. 작년 6월인지 7월인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슬슬 바닥에서 올라와서 거의 원금 회복이 될까 말까 하는 구간인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원금보다 더 갈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원금 회복하면은 그냥 빠져나올지 아니면 더 가져갈지 이게 고민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우리 시청자는 오랜 기간을 아마 목소리만큼이나 차분하게 아마 인내하면서 이 종목을 믿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률이 10% 미만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계좌 빨간불 보고 마무리를 지을지 말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때 사시는지는 예상은 되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S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을 달성하기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대신, 좀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죄송스러울 수 있는데 좀 꾸역꾸역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인프라 설비 쪽 투자를 굉장히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절대 빼놓지 않는 분야가 바로 전력 설비 인프라입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임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력 설비를 계속 강화해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친환경 쪽의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화력 플랜트라든가 원전 쪽 가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이미 자기도 이제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발언을 뭐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있는 미국의 실업 문제를 빨리 해소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인프라 설비 투자입니다. 즉 우리가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최근에야 뭐 디지털 뉴딜이다, 뭐 친환경 뉴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통적인 뉴딜은 말 그대로 짓고 닦고 깎아 올리고 이런 건물 세우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후보댐 사건이죠. 후보댐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 전통적인 뉴딜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 설비 쪽에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거다. 다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이제 미국인이 세운 미국 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LS가 좀 상대적으로 좀 논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까지 봤을 때는 조금 단기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12만 선 이상의 돌파는 한 번 더 기다려 볼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7월 20 아마 그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시간이 7월 25일 내지는 26일 정도쯤에 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LS와 LNF가 이제 합작회사를 세워서 전구체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일단 가칭으로는 NMF 배터리 솔루션이라고 일단 가칭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공장이 실제로 이제 생산을 이제 12만 톤 정도 이렇게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데 이 공장이 이제 생산해서 양산을 시작하려면은 못해도 2029년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NMF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LS가 이제 본연의 업적이었던 이제 전력 설비 쪽 시설들이 계속 좀 강화가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홀딩 하시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비중이 그래도 20%니까 내가 좀 걱정이 된다. 지금 있는 거에서 좀 너무 조정을 받는 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10만 원에서는 비중 조절을 하셔야겠죠.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걸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후에 또 다시 상승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좀 이제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만 좀 대응을 하시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연간 실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2021년에 비했을 때는 지금 매출 실적이 2배로 올랐습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지금 전기차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지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물론 테슬라가 최근에, 테슬라가 최근에 중국과 유럽 지역, 그리고 사우디 지역에서 지금 점유율을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뺏기느냐? BYD한테 뺏기고 있죠. 중국 BYD한테 지금, 점유율 편차가 4.3%포인트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중국에서는 저가, 그리고 충전 용량이 상대적으로 3원기보다 좀 NCM보다 좀 낮은 LFP 배터리를 지금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같은 경우는 각국의 지금 전기 충전소를 계속 지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주 자체로서의 매출 실적은 조금 더 기대해보자.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올해 연중으로는 12만 5천 원까지는 조금 더 한번 홀드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12만 원 선 이후에는 만약에 아직 20%를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1년 정도 기다리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이후부터 약 1년 정도 이상은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섹터 순환에 대해서 좀 대응을 준비하시자 정도로만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당히 좀 탄탄하게 올라오는 그 종목군이 최근도 아니죠. 한 1년 가까이 이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 이쪽으로 뭐 LS 일렉트릭도 요즘에는 움직임이 나타나더라고요. 전력 설비 쪽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서 뭐 신고가 쓰고 직전고 좀 뚫고 막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또 같이 올라가길 기대해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냐면은 이제 변압기 설비 쪽이 이제 굉장히 많이 호재를 받고 있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뭐 지금 건물에 있는 변압기들을 뭐 오래 쓰니까 뭐 그렇게 소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실 변압기 수명이 3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송전량이라는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상 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교체 시기가 거의 다 되어 왔다. 이미 이제 수명이 다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현지에 있는 변압기들이 약 25년에서 27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향후 3, 4년 정도 먹거리는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LS와 같은 전력 설비라고 하면은 일단 전선 쪽이기 때문에 또 수주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내가 탄력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뭐 변압기 쪽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렇게 진단 드렸는데요. 추가 질문 있으세요? 네, 아니 사실 이게 어제 상담 요청하는 건데 안 돼가지고 예. 어제 들었으면 오늘 그냥 그냥 손해보가라도 나왔을 걸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보다 더 나은 가격에 아마 파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마무리 지으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LS입니다. 어제 전화를 좀 주셨었군요. 이렇게 사실 하루 차이라도 시세가 계속 바뀔 수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이 당일에 소화를 해내려고 하는데 저희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야속하네요. 그리고 다음 종목 그럼 바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바로 유튜브에 따상님께서 올려주신 진원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 진원생명과학 12,125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손실을 줄여서 청산하고 싶은데 보유하면 될까요? 얼마 정도 오면은 상담 다시 할까요? 하시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그래도 용기 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주가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재무적인 이슈라든지 예전에도 진단을 해드렸을 때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반등의 목표치 얼마 정도까지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닥을 또 계속 저점을 갈아치우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례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많이 부담이 되고 있고 실적 부분에서도 지금 개선세가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뭐 바이오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원생명과학이 우리가 그동안 늘 자주 접했던 바이오 기업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안 좋다가 한번 기술 이전이나 마일스톤 한번 기회가 나오면은 급등하다가 그러고 다시 또 계속 조정받고 이런 양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리하십시오. 일단 10%, 비중이 일단 10%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매수 구간이 이제 12,000원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가격으로 치면은 거의 5분의 1 정도가 이제 20% 조금 미만으로 좀 될 것 같은데, 자, 10%의 내 자산에서 10%의 자산이 20%가 된다라는 거는, 100%에서 20%가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뭐 10만 원을 넣었다. 그럼 2만 원으로 지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10%가 오히려 지금 내가 2년 동안 끌고 갔을 때 대한 기회비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에 비하면은 놓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일, 다음 주나 혹은 이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진원생명과학 뉴스만 찾아보셔도 사실 좀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유상증자 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지금 유상증자 36억 지금 땡기고 있는데, 이 36억 가지고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자, 36억으로 바이오 기업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운영만 지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치면은 저는 이렇게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가 아니라 전환사채라든가 어떤 채권 발행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증자 쪽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악재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악재만 좀 대비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차라리 종목을 아예 교체하시자라고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로 많이 줄여놓긴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고통받으신 것만큼의 장을 돌이켜 보신다면은 그 2%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차라리 다른 걸 사시더라도 수익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감사 보고서 시즌인데 혹시 이런 게 뭐 붉어진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늘 장중에서 이제 급등을 했던 특징주라고 하면은 네. 뭐 레몬이라든가 레몬이라든가 뭐 많은 로봇주라든가 이렇게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종목들 중에서 오늘 상승을 10% 이상 했던, 장 초반부터 약 20%를 돌파했던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위험 경고 종목에서 이제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에서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사실 접근하시면 안 되는데, 이미 이제 이 진입하셨던 시간이 너무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보유를 하신다면은 빠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19년째 적자래요. 그래서 코스닥에 있으면은 사실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 종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유상증자를 해오고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미련도 끊어버릴 때 확실하게 좀 끊으셔야지 더 크게 상처가 번지지를 않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결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손실 규모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주말 내내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한번 딱 이렇게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액션을 좀 취해 주셔야지 더 큰 상처를 막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원생명과학 좀 아프시겠지만은 저희가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따상님 한번 좀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더 보겠습니다. 김소영 님도 그리고 성국 님도 종목 신청 쭉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중복해서 좀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동진 세미캠 신청을 해주셨는데, 진인 님께서 이 종목을 37,370원에 사셨대요. 비중이 5%고요. 오늘 많이 하락했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단기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고, 그리고 게시판에 동진 세미캠을 사고 싶다고 매수 질문도 하나 올라왔던 걸로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러면은 동진 세미캠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그래도 현재가 대비로는 다소 좀 아래쪽에 있어서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의 하락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단기 대응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단기 시세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내게 될까요? 사실 이 말씀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어제 상승했을 때는 매도 걱정을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6% 가까이 빠지니까 매도를 해야 될까요라고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자, 아마 지금 37,370원이시면은 사실 별로 걱정 안 하시면서 한번 분위기 떠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비중이 5%이기 때문에 크진 않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종목들도 좀 나누어서 사신 걸 보니까 조금 약간 인덱스 투자와 같은 형태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동지 세미캠이 그러니까 뭐 6% 하락을 했습니다만 어제 어떻게 됐죠? 어제는
6%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걱정이 되신다라면은 당연히 매도하셔야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단기적 대응이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앞서서 이제 김영일 전문가분께서 이제 반도체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재고 물량이 이제 소진되기 시작한 게 비로소 이제 최근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서 이제 삼성전자향,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HBM3가 이제 엔비디아 탑재된다. 이 기대감 때문에 이제 8만 전자를 돌파하냐 마냐가 계속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죠. 사실 8만 전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진 세미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고 있는 재료 발포제 쪽을 이제 과연 이제 잘 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저는 일단 무리하지는 않으신다면 지금 5% 비중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진 세미캠처럼 탄탄하게 매출을 잡고 있고 고객사가 튼튼한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워낙 잘 갔던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조금 동진 세미캠에 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주가 변동이 좀 커지면서 조금 재미를 봤다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이제 반도체 쪽에는 이제 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제가 웬만하면은 종목 교체는 좀 자제하시고 조금 현재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37,000원 선이니까 내가 그래도 이 5% 정도 내가 간단하게라도 내가 좀 수익을 먹고 빠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42,000원 선에서 43,000원 선 사이 때는 한번 그때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손실 종목이 너무 많은데 이 5%로 내가 매도를 해서 다른 걸 사고 싶다면은 43,000원에서 42,000원 선 이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일단 삼성전자향 HBM3가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유일하게 구독하는 대표분 중 한 분이 이재용 회장님입니다. 이재용 회장님도 인스타에다가 아주 신이 나셔가지고 이거 땡큐 이렇게 이제 글을 남기셨던데, 그만큼 삼성전자의 기대도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이제 탄탄한 기업들이 또 동반 수혜를 가져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매수 구간도 마찬가지로 43,000원에서 42,000원 선대에는 아주 나이스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따로 특별한 조정이 없이 계속 이제 이 44,000원 선에서 주가가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일단 5%씩 작은 비중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시자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지인님께서 동진세미캠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크게 또 고민이 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단기로 보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42,000원에서 43,000원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게시판에 김소영님께서도 신규 매수하고 싶으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도 충분히 좀 녹아 있으니까 두 분 모두 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진세미캠 이렇게 하루 급등했다가 또 약간은 좀 상승분을 반납했다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가는 반도체주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확인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종목이 쭉 올라오는데 이 가운데서 서원희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 알아볼게요. 바로 현대오토해봅니다. 17만 7,55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손실 구간이세요. 지금 한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시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비중은 10%입니다. 아마 손실 구간이어서 이 부분을 조금은 좀 일명 물타기라고 하죠.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볼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듯 보이는데 과연 지금 가격에서 괜찮을지, 그리고 이 종목 20% 비중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김덕호 대표님 알려주시죠. 일단 가격 자체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잘 들어가셨을 겁니다. 이게 아마 이제 미술을 들어가면 이제 타점이 이제 2번 정도 나왔을 건데, 이제 9월에 이제 한번 고공행진을 했을 때 이때 당시 이제 조정 이후에 이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현대오토에버도 요점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때문에 오르고 현대차 때문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일단 위치 자체를 17만원 선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실 것 같고요. 일단 현대오토에버 지금 차트 같이 보시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현대차, 사실은 이제 현대차나 기아보다도 현대오토에버가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이제 실적 피크아웃 이후에 이제 논란들이 좀 나오게 됐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엊그제네요. 엊그제 이제 또 이제 발표가 됐던 게 현대오토에버 대표분이 또 이제 구속영장 이제 또 지금 청구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저는 현대오토에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조금 부담이 없으시다면은 뭐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조금 다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으시다면은 뭐 저는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손절 라인은 제가 14만 원 선을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14만 원 선까지 진짜 물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5%에서 4% 정도가 후퇴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20% 정도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손실이 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조금 이제 비중 공격을 하는 것도 뭐 사실 10%이기 때문에 뭐 5%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이 14만 선 이탈을 하거나 혹은 이제 14만 선에서 15만 원 선 사이를 왔다 갔다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이때는 현대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접근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라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투자자분께서 뭐 크게 걱정이 없다. 내가 지금 그래도 계좌에 아직 빨간불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당분간 좀 지켜보시자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좀 내가 급하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14만 원 선에서 비중을 5%나 8% 정도는 일단 매도하셔서 현금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내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에 먼저 이제 빠르게 순환하신 다음에 이후에 이제 현대오토에버는 비중이 확 줄여놨기 때문에 관심 종목 정도로 이제 아마 엮여질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현대차 실적 나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분위기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그럼 지금은 얼마다 이렇게 잡는 구간이 아닌 거네요?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일단 지금 당장에 오늘 이제 현대모비스부터 해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주주총회가 이제 계속 열리고 있고요. 네. 현대차도 열리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후에 이제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은 현대오토바이버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주가 지나가야지 나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 방향들에 따라서 또 월요일 날 이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월요일 날 이제 심리 지표가 개장 초반에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개장 초반에 현대오토에버는 한번 보십시오. 그래야지 조금 어느 정도 대응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선 이탈을 했을 때는 이때는 사실상 내가 배수 매수를 위해서 조금 일부 후퇴한다 정도로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성원님, 지금은 저희가 가격을 딱 정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지지라인 14만 원 선 이탈하지만 않는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만 원에서 15만 원 선 여기서 횡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변곡점을 만들 만한 타이밍, 그때쯤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아가지고 뭔가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조금 더 확인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네요. 저희 자주 게시판 들려주시니까 또 궁금하실 때 혹은 거래가 동반된다거나 이상 징후가 생기면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희님 지금 또 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장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그리고 주말에 혹시 모를 이런 이벤트들 이런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국내장의 분위기만 보고 종목을 접근을 하시면은 오히려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연준도 이제 금리 인하를 3회 정도를 다시 한번 이번 3월 FOMC 때 강조를 했었죠.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별 반응이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도와 그리고 이제 카드 연체율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를 당연히 연방정부는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채로 인해서 지금 조 단위로 계속 지금 이자가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매일 조 단위로 지금 정부에서는 이자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시점은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연준 의원 생각들은 다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롬 파월 의장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금리를 계속 지켜야 한다라고 했던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는 이 실업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발표된 2월 실업률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는 연준이 판단하고 있는 이 실업률 밴드 그리고 경제 성장률 밴드가 아직까지 고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만약에 연준이 3회 정도 인하를 한다, 6월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과 반대로 또 가는 일본 정책도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융정책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일본도 뭔가 지금 본격적으로 수출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계속 우리가 소부장에 대한 독립화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일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주요 장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네덜란드
ASML처럼 이렇게 주요 노광 장비를 꼭 여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듯이 주요 핵심 부품들이라든가 핵심 주요 장비들을 일본에서 공수받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일본도 이제는 자국 무장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소니도 그렇고 TSMC와 같이 합작을 해서 반도체 공장 짓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양산체에 들어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죠. 혼다랑 닛산이 기존에 내연기관에 집중했다가 이제는 전기차 시장 뛰어들겠다라고 하면서 동맹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들까지 우리가 두루두루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견제해야 될 국가 중 하나는 바로 일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우리가 서로 파트너십도 있고 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있어서는 사실상 기업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조정되는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안보 경제와 협력이 강화가 될 것입니다. 지난 팬데믹 이후부터 해서 사실은 2020년, 21년 이후부터 사실 뭔가 연대를 하고 동맹을 하고 서로가 협업하는 분위기보다는 각자 도생식으로 벌써 지금 3년 이상의 기간들이 지나왔습니다. 이제 2024년도부터는 특징이 뭐냐? 이제 공동의 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국가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을 지금 적대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연임에 성공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서 정당성을 계속 지금 발휘를 하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푸틴도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일반 언론에서도 이제 공개하면 됐습니다만은 뭐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 어디 뭐 트위터에 올라왔더라. 이런 얘기 텔레그램인가요? 텔레그램에 올라왔더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 내용 원문을 봤습니다. 그 글을 올라오는 분을 봤는데 내용이 꽤 오랫동안 푸틴 대통령의 뭐 이동이라든가 어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전파했던 걸 보면은 꽤나 좀 공신력 있던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좀 있으면 죽는데 전제 한번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우리가 뭐 계속 이제 방산이라든가 이런 전쟁 위협들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방산주는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비교적 우리가 최근에 좀 방산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주가들이 좀 많이 지지부진한 종목들도 많고요. 뭐 S&T 모티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시장들 많이 두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은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3월은 감사회계 시즌이고요. 4월은 실적 시즌입니다. 그것도 올해 첫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이전까지는 기대감과 그리고 어떤 희망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제 이 실적들이 만약에 연계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가 타격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려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앞서서 제가 종목 진단 드릴 때 좀 타이트하게 제가 손절가를 제시드린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일주일 동안에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4월 이후 실적 발표가 나야지만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2분기 혹은 상반기 내지 하반기까지도 전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너무 종목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오늘일 필요는 없다는 점만 강조드리면서 비중 관리, 현금 보유를 이제 슬슬 한 주 동안은 준비하시자 요약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돌격 앞으로 뭔가 좀 공격적으로 시장의 수익을 챙겼다면은 이제는 약간은 좀 방어 전선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좀 해주셨네요. 자세하게 진단해 주신 김덕호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유난히 진단 신청 많았는데요.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금요일이라서 미스터 진단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진단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로 미리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녁 9시 이종국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